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상당히 날씨가 쌀쌀한데 제목이 미래교육 방향성을 알고 타이밍을 잡아라. 이런 거죠.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켰을 때 엉뚱하게 내 길은 바다 위를 달리고 산속을 헤매게 됩니다. 특히 요즘 변화무쌍한 미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옛날에 말이죠. 아이들이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솔직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크기를 원하시죠? 우리 아이는 모르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말고 공부 엄청 잘했던 걔 있죠? 여러분 말고 그 아이처럼 우리 아이가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생각하셨던 여러분의 학창시절에 공부 엄청 잘했던 걔, 그 아이처럼 기르게 되면 우리 아이는 대단히 잘못 기르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짐을 잔뜩 짊어진 이 리어카를 끌어야 되는 건 누구냐 하면 우리 아이 스스로예요. 자신의 진로. 그래야 그 진로의 방향을 우리 아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아이에 대한 진로의 결정자가 아니라 현명한 조언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록 무겁다 하더라도 이 리어카는 우리 아이가 직접 끌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그 방향 부분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앞에 안개가 끼어서 잘 모를 때 오른쪽, 왼쪽, 한가운데 어느 쪽 방향의 길에 무엇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즘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계에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잘못 알고 있다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방향성. 그 다음, now.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즉, 훌륭한 하나의 시민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의 진로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3학년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타이밍. 오늘 이 미래 교육을 향한 우리 아이에게 지금 준비해야 되는 방향성과 그리고 시의 적절한 준비의 내용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예요. 여러분 사진 보지 마시고 오른쪽을 쭉 한번 훑어봐 주시면 한마디로 부탁드립니다. 믿어주세요. 보통 강연하는 싫은 분들은 자신의 소속에 따라서 어느 쪽에 편드는 경향이 왕왕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원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기승전 수능, 그죠? 수능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학원 원장님이 오면 논술에 대해서 힘주어 말할 것이고요. 또 어떤 관청에서 나오신 교육 관련 관청에서 나오셨으면 또 학교 시스템이나 내신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을까요? 그 자체가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진실이기도 합니다만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27년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 사정 잘 압니다. 그리고 논술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수능 타짜라고 하는 EBS TV에서 언어 영역과 문학 특강, 논술 특강 강연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좀 아는 편이고요. 그리고 교육 정책을 다루었던 교육청 경험 경력도 좀 넉넉하게 가진 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오직 우리 아이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객관적인 말씀과 진실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사합니다. 어때요? 믿음이 갑니까? 그렇게 믿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믿을까 봐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때요? 네, 이쯤 되면 아하, 오늘 강연하시는 저 사람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 말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강연 내용을 방향성을 크게 2개, 타이밍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잡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인재가 되어야 될 우리 아이의 미래 인재의 이해와 핵심 역량 부분하고 요즘 핫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내용 부분을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과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을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교육 환경 변화와 대입,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중요성과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인성까지 포함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어떤 자녀로 길러야 하는가에 대한 현명한 부모의 역할 부분에 대한 것으로 끝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래인재의 이해와 핵심 역량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일한대요, 여러분. 4군데에서 동시에. 오, 웬일? 코리아 페스타 난리 났어. 예를 드는 겁니다. 왼쪽 위에 뭐죠? 이케아가 세일을 한다는군요. 오른쪽은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농협이 한우데이를 맞이해서 한우 세일을 한답니다. 왼쪽 아래는 그 유명한 에르메스가 세일을 한다는군요. 오른쪽은요. LG전자가 가전 세일을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 4군데에서 오늘 동시에 세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겠어요? 이 빅뉴스 세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시죠? 제가 맞춰볼까요? 그 잘 안다는 언니한테 전화해요. 그죠? 언니, 어디 가면 좋을까요? 뻔해요.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하겠죠. 예, 어디 가는데 안 가볼래?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흔히 저에게 많은 질문을 퍼붓습니다. 자사고 갈까요? 일반고 갈까요? 지금 이 세일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어느 학교가 역사가 깊어요? 아니, 어느 학교 가면 대학 잘 보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치 지금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계시는 어떤 세일을 할 때 어디 세일 가면 좋으냐는 걸 언니나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묻는 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뭐죠? 이렇게 세일이 동시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진짜 행동은 뭘까요? 내 지갑부터 열어봐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 집안을 둘러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고등학교를 정하거나 대학의 지원의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대학이 좋은가, 어느 고등학교가 대학 잘 보내는가 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 아이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즉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며 우리 아이가 어떤 성품을 지녔고 우리 아이의 학업 능력과 그리고 인성 부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잘 갖추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고등학교 진학과 연계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간다고 치면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는 우리 아이 인생의 목적지입니까? 경유지입니까? 대답하셔야죠. 큰 소리로 시작! 네! 누구는 목적지라고 하고 누구는 경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아이가 만약에 마이스터거나
특성화고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해요. 졸업하고 취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 학교가 취업률은 어떤지, 그 학교가 동문회는 잘 되는지, 어떤 선배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운동부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곳은 목적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일반계 고등학교나 특목고를 가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학교의 끝이 아니고, 그죠? 일반계 고등학교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3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말라야 등반을 한다고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고 계시는 5,000m나 6,000m 선에서 베이스 캠프를 여럿 만듭니다. 빨간 베이스 캠프는 히말라야의 K2봉을 갈 것이고요. 파란 베이스 캠프는 마나솔루에, 그리고 노란 베이스 캠프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 각각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베이스 캠프 속에서 그 봉우리를 가장 잘 아는 세르파 또는 전문가들을 구해서 준비해서 마지막 등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이스 캠프로서의 고등학교라고 과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히 많은 부모님들, 그중에서도 아버님들이 주로 그러죠. 야, 그 서울고등학교가 말이야 전통이 있어. 그래도 경기고등학교 가는 게 낫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목적지로서의 고등학교를 자꾸 떠올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 학교는 뭡니까? 과학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문과 전공을 할 거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과연 외국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외고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무역이나 아니면 유엔의 무대를 떨치기 위해서 국제고를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아이에부터 살펴보면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 자, 그래서 베이스 캠프의 역할로서의 학교 고르기 부분은 좀 더 자세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서울에는요, 자치구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마다 지역교육청이 다 있지 않아요. 그 서울에 있는 지역교육청은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한 지역교육청이 관할하는 자치구가 최소한 2개, 많으면 3개까지를 관장을 하는데, 가운데 아래를 보시면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은 강남구와 서초구를 하나로 보고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거죠. 즉 우리가 고등학교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치면 처음에 20%는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두 학교를 1지망, 2지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단계 때는요 우리 동네에서 두 학교를 1지망, 2지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때 우리 동네는 어딜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강남구, 서초구는 합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1지망은 서초구에 있는 학교를 고를 수 있고요. 2지망은 강남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학교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려요. 이해되셨죠? 자, 제가 정말 어제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 한번 보고 싶지 않았나요? 오, 예. 10개 고등학교가 서초구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반포와 서울이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옆에 쓰여져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 학급씩 과학 중점 학교를 모집한다는 뜻이고요. 자, 동덕여고 여학교, 서문여고 보이십니까?
그리고 세화여고가 세 군데가 여학교고요. 공학이 네 군데. 그리고 상문고와 그리고 여러분 내려가 보실까요? 서울고와 세화고는 남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 세화고와 세화여고는 자사고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학교는 배정교입니다. 배정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첨 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서초구만 우리 동네가 아니라고 그랬죠. 옆 동네까지도 우리 동네예요. 자, 강남구 한번 살펴봅니다. 17개 고등학교가 쫙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초에서 몇 개? 10개. 강남구에서 몇 개? 17개. 합쳐서 몇 개? 27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1단계 때도 우리 동네에 가겠다? 2학교. 2단계 때도 우리 동네에 가겠다? 2학교. 이것을 희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강남구에는 경기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고요.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배정고입니다만은 오른쪽에 보면 현대휘문 그리고 중동고등학교가 자사고에 해당이 되고요. 공사립 부분과 남녀 또는 공학 부분을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네, 단대부고 남학교 배정교, 진선여고 이건 불교재단이군요. 사립학교이면서 여학교. 그리고 중동이 있고 중산이 있는가 하면 맨 아래에 현대와 휘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서 골라야 되는 일반계 또는 일반계를 포함한 자사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아이의 꿈이 목적지, 즉 뭡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트고에 머물러 있다면 서초구와 강남구에 있는 특성화고 그리고 특수목적고를 여러분한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런 학교 있는지 다 아셨습니까? 네. 강남구에 있는 국립국악고등학교는 사실상 서초구와 붙어 있죠. 네. 양재대로 쪽에 있습니다. 당국공고와 대진디자인고가 있는가 하면 서울로봇고와 수도전기공고는 특수목적고로 마이스트고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서초구에는 서울전자고가 여러분 저 사당동 쪽 아래쪽 부분에 보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면동 아래쪽 옆에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네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로 길러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문제 들어갑니다. 요즘 대입 면접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본교가 다른 학생을 제외하고 지원자를 합격시켜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들고 각각 1분간씩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 목소리는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순간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 질문에 어떤 대답할 수 있어요? 딴 아이에게는 없고 우리 아이에게는 있는 몇 가지? 3가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뛰어난 영어 실력과 훌륭한 리더십과 남을 아우르는 인성 능력을 갖춘 그래서 오늘 국제사회복지과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인재상 참 다르죠. 그래서 일단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함께 참여한 2학생의 이야기와 본인의 의견 중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하여 90초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사를 하는 면접관이 3명, 그 다음에 수험생이 3명이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그러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3학생이 각각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내 머리가 하얘지면 안 됩니다. 내가 대답한 것과 이 옆에 2 친구의 이야기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오케이? 이것을 알면서 그것을 그 순간에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건 학원에서 길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본인이 학교 생활 중에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 2-3가지를 들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오. 수업 끝나고 빨리 노란 버스 타고 학원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의 활동.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게 배드민턴반이 되었든지 아니면 진로 탐색반이 되었든지 아니면 적성기술반이 되었든지 뭐라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준 친구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올해 고3이 면접장에서 스카이를 가려면 직접 듣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껴주시기 바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인데 독신자에게 교육세를 추가 징수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반대할 수도 있고요.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간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일관성 있는 대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독신자입니다. 저는 교육세 추가 징수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동료와 같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동료는 많은 부분을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사람의 정말 행복은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얻게 되는 행복감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신자인 저는 오늘도 퇴근길에 편의점을 들러서 일회용 라면을 먹으면서 외로움에 떨다가 원룸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왜 행복감을 누리는 그들을 위해서 교육세를 추가 부담해야 되나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동료와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도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힘겨워지는 이 나라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2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는 내 동료들의 많은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 혼자에게 그 연봉을 다 쓰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교육세를 추가 징수하는 건 기꺼이 내 뜻에 의해 의지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미래 인재 요구 역량을요. 그래서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아이들이요. 부모 시킨 대로 따박따박 학원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 이건 비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독불장군 업적, 컬래버레이션, 협업, 공동작업을 잘할 수 있는 이 4가지를 굉장히 대학과 기업과 크게 보아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 요구 역량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창의적이라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의사소통 능력과 그 다음에 협업 능력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돌아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기 습관의 시작은 어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또는 SNS 또는 영상 이런 쪽에 특히 그 너튜브 계열에 즉 보고 느끼는 부분은 능숙하나 활자로 된 책 읽기 부분에서 농익을 수 있는 머릿속의 사고의 확장, 능력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 아이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호기심 충족 과정의 예입니다. 왜 여자들의 정장과 남자들의 정장은 다르게 단추가 달려 있는가? 왜 어떤 차는 주유구가 오른쪽에, 어떤 차는 왼쪽에 있는가? 고래는 어떻게 물속에 잠을 자는가? 왜 말들은 서서 잠을 자는가? 술을 마시면 왜 얼굴이 빨개지는가? 여러분, 지금 뭘 느낍니까? 왜?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내가 말문이 막혀서 시끄러!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응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심하시죠. 왜라는 질문의 부분을 하는 우리 아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그런데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 여러분, 지금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하기. 손흥민이 부상으로 다쳤대요. 여러분 아세요? 수술을 어제 했다고 그러던가요? 자, 우리 월드컵에 손흥민이 없으면 누가 나가면 좋겠니? 대체하기. 그죠? 이런 질문들. 그 다음 종합하기. 사과, 배, 포도. 이거 합쳐서 뭐라고 하지? 정답은 과일 아닌가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과일 칼을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활용하기. 그 다음에 야, 이 주물럭주물럭 슬라임이 꽃을 잘 만드는데 또 무엇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변형하기. 그 다음에 put other uses, 다른 용도 생각해보기. 그 다음에 빼기. 이 5개 중에 말이야. 4개만 선택하라면 어느 걸 뺄 수 있겠니? 이런 식의 질문들. 그 다음에 reverse, 반대로 생각하기. 이런 방법들, 부모님 여러분, 이거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1, 2, 3, 4. 딴 거 없니? 합쳐서 뭐라고 할까? 어디에 쓸 수 있니? 다른 모양은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어디에 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 없앤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식의 부분들이 아이의 창의성을 기르는데 대단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란 걸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특히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께 아주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독서 방법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노래와 시의 제목 만들기. 학창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겁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만 딱 보여주고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세요. 정답은 나그네입니다만 모든 문학작품, 소설이든 시든 대부분의 문학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그 작품의 소재, 즉 제재가 제목이 됩니다. 소나기,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반대로 설명문이나 논설문의 제목은요, 그 글의 제재가 아니라 주제가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잘 사는 방법. 이건 뭡니까? 주제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자꾸 시켜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냥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명상의 시간 원고에 제목 붙이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보통 명상의 시간 원고가 한 3분 내지 5분짜리 아닙니까? 그죠? 글이 짧아요. A4 한 장으로 돼요. 근데 그게 제목이 원래 붙어 있죠. 제목만 싹 지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원래 작가가 붙인 제목보다요. 우리 아이가 만든 제목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10자로 만들어 봐.
안 되면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만들어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떤 글에 대해서 제목 붙이기를 하는 것은요. 무지무지하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문해력, 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정돈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한테 독서 이야기하는데요. 책 읽기 후에 질문 만들기. 여러분 초등학교 1, 2학년만 지나고 나도요. 애들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애가 읽었다고 우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책 안 읽었잖아요. 우리 잘 몰라요. 그죠? 방법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만약에 책을 다 읽었다고 하면요. 맨 마지막에 뗐다 붙였다는 종이 한 장을 딱 붙여요. 붙이고 너가 이 책에서 질문 3개 만들기. 오케이? 질문 3개 만들면요. 책 읽은 거 맞아요. 책을 읽지 않은 아이가 질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 3개 또는 5개를 만들면 보너스, 인정. 요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시켜봤는데요. 저 전공이 국어입니다. 아이들 논술 많이 시켜봤거든요. 이 방식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확인하라고? 시작!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궁금한 질문 몇 개? 3개 내지 5개 만들기. 그걸 써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게 뭔가요?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뭡니까?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출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질문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기려고. 그죠? 그럴 때는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만드는 출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의 생각들은 아이들의 사고력 확장 또는 독서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책 읽고 난 다음에 독서의 확인은 무엇으로 알아? 그 책에서 읽고 난 뒤에 떠오르는 질문 3개 만들기. 오케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특히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인재는요. 남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해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발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글로서 구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표현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뭘 잘해야 돼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객관식 문제만 정답 잘 맞히는 아이들은요. 가끔 이러죠. 이거 왜 정답이 3번이니 그러면 몰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얘들아 우리 영어 시간에 말이야 희망자에 한해서 일주일에 1명씩 5분간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스피치 기회를 주겠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이 왜 수학 잘하는 아이가 좀 부족한 아이들을 데리고 멘토 멘티 활동을 왜 시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죠. 사회 선생님이 왜 모둠 활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평가서를 제출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육 과정이요. 굉장히 수행 중심의 활동 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도록 짜여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식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은 무엇이 뛰어나냐면요. 정답을 낼 필요가 없죠. 이미 정답은 1, 2, 3, 4, 5번이라고 하는 선택지에 이미 있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판단력을 동원해서 어느 것이 정답인가를 판단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인재는요. 하나, 둘, 셋, 넷, 설명력, 발표력, 작문력. 한 번 더 설명력, 발표력, 작문력. 이걸 한꺼번에 말하면 종합하면 뭐가 돼요? 표현력입니다. 이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결국 인정받는 미래의 핵심 인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어제 딸아이들은 다 집에 가는데 홀로 남겨서
골방에서 문제집 2권을 더 풀어야만 집에 보냈던 그 원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 이건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에게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시작! 표현력입니다. 이 표현력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잠시 후에 전 고교학점제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맨 아래 볼까요?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발표력, 글쓰기를 통한 표현력 측정이 핵심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대입제도는 어떻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혹시 의과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면접을 1인당 50분씩 하는 거 아세요? 아예 껍데기를 벗깁니다. 50분이면. 여러분 10분씩 5개의 방을 들어간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의대를 가는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역량이요. 과학적인 것, 전공에 관련된 것을 측정하는 건 딱 한 군데예요. 나머지 4군데는 오히려 뭡니까? 어떤 것을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구체적인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한 리더십을 길렀으며 특히 인성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인성을 위해서 남에게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둘, 셋, 넷, 나눔, 배려, 협력, 갈등 관리의 경험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는 걸 아주 치밀하게 합니다. 이걸 MMI 면접이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과 기업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선발해야 될 입학사정관들은 우리 아이의 인성과 논리와 분석과 대안 제시와 종합과 고정관념 탈피 능력들을 세심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창의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길러야 하는가? 아까 모디파이니 생각나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필요하다가 아니고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길러야 되는 건 무엇이냐? 4가지입니다. 인성, 학업, 전공 적합성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길러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4가지 보이십니까? 독서 능력과 영어, 자기주도 학습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지금 이 순간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요, 리더십 그러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폴레옹 이랬어요. 요즘은 이런 인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이야기로 치면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어떤 모든 발표를 할 때, 전교 1, 2등 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야, 주말에 너희들은 쉬어. 내가 알아서 준비해 올게. 그래서 월요일 발표해서 1등하면 우리 조원들이 다 10점씩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조원들이 나한테 고맙다 얘. 이런 형태가 괜찮은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지만 내 친구에게 자료를 주더라도 PPT는 이 친구가 만들고 발표는 이 친구에게 기회를 줘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조가 1등 될 수 있게 시작 윤활유 역할을 하는. 우리가 코로나의 면역률을 높이기 위해서 1, 2차 접종을 하고 난 뒤에도 그 면역률을 부쩍 끌어올리기 위해서 3번째 맞는 또는 4번째 맞는 그 백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부스터 샷이라고 그러죠. 부스터. 이 부스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면역률을 쭉 끌어올려주는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바로 이런 부스터 같은 촉진제 같은 또는 나사가 돌아갈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 특히 아래 한번 보실까요? 어떤 극한적 대립이 일어났을 때 능수능란하게 양쪽의 갈등을 잘 조정해서 회의를 잘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 사회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facilitator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결심하시죠. 시작. 촉진자, facilitator, booster, moderator, 갈등 조정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부분을 지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데 뭔가 뚜렷하지 않은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교 학점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대입 정책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저요, 이 표를 만들려고 어젯밤에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2001년부터요, 21년부터 27년까지 이 7년께 한꺼번에 딱 보입니까? 보입니까? 네. 잘 보세요. 언제 고3이 되느냐? 2021년부터 27년까지 정리했고요. 대입 연도가 1년씩 앞서간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이죠. 2022년에 보는 올해 11월 17일에 보는 수능을 뭐라고 하죠? 2023 수능이라고 그러고. 왜? 지금 고3이고요. 대학생은 내년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앞서갑니다. 두 번째 줄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의 것만 가르쳐달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시는군요. 알려드리죠. 지금 중3은 뭐? 2025년에 고3이 되지만 우리 아이의 대입은 2026 대입입니다. 중2인가요? 2027 대입. 중1입니까? 2028 대입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2029 대입입니다. 그 다음 현재 학년을 여러분 쫙 보여드렸습니다. 왜 초등학교 안 보여주냐고요? 칸이 모자랐어요. 초등학교는 누구와 똑같다? 내가 알려드릴게요. 시작. 중1. 중1. 모든 초등학생은 지금 중1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재는 너는 문과, 너는 이과, 이런 식의 분리형 인재가 아니라 문이과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인재? 시작.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이런 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적합한 걸로 싹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친다고 하는 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개정이라고 그래요. 개정. 그래서 2015년에 개정, 고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육 과정이 뭔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교육 과정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오면, 중학교에 들어오면 6년간 또는 3년간 어떤 과목을 몇 시간씩 배우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있어야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짜놓은 틀입니다. 틀. 설계도입니다. 틀. 그런데 2015년에 짜놓은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이 틀은 교과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학교 시설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해야 되니까 몇 년? 3년이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만든 이 개정교육과정은 2015, 2016, 2017, 3년 동안 준비해서 빵빠라빵, 빵빵빵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초중고에 일제히 시작되었는데 몇 학년? 1학년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개정한 이 교육과정을 3년간 준비해서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현재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다고 하는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8, 1학년, 2019, 2학년, 2020, 3학년 이 학생들을 온전히 3년 동안 배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언제? 작년 2021년부터 새로운 수능이 시작됐어요. 즉 문과, 이과, 수리, 가형, 나형 이런 거 없애고요. 모든 학생이 이제 똑같은 시험지로 문과든 이과든 수학 시험을 같이 보는
그래서 이 수능을 별명을 붙일 때 뭐라고 한다? 통합수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번째 칸 보고 계시죠? 네 번째 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작년부터 통합수능 1이라고 해놓은 거 보이십니까? 이 통합수능은 여러분 6년간 진행되고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 통합수능은 작년에 시작됐다고 하니까 작년에 1, 올해 고3, 고2, 고1, 중3, 중2까지 진행되고 없어질 예정이에요. 이제 통합수능이란 말 아시겠죠?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빵빠라빵! 올해 몇 년이죠? 2022년이죠. 올해 우리나라는 또다시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커다랗게 다시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맞게 또 개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바꾸는 이 교육과정을 뭐라고 할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연도 이름 넣어서 시작.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올해 고친다면 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그런데 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특히 고등학교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이 뭐다? 학점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쪽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른다? 학점제 교육과정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뭐니까? 학점제를 고등학교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나 이 학점제 교육과정은 올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는데 또 얼마나 걸릴까요? 시작! 3년. 그래서 2022, 23, 24, 3년간 준비해서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25년에 몇 학년이 되는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가 누구죠?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부모님은 누구하고 똑같다? 시작. 중1하고 똑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2025년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학점제 교육과정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2, 중3에게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도전. 지금 주방에 서서 이거 들을 거면 안 되죠. 빨리 오세요. 빨리. 집중. 컴퓨터 앞으로 오세요. 휴대폰 앞으로 오세요. 자, 앉으셨습니까? 지금부터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중2, 중3은 여러분 올해 고친 교육과정이 3년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교과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학점제를 한꺼번에 적용해서 졸업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교육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학점제로 바꾼다고 하는 게 워낙에 큰 변화니까 우리 서초구처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최고의 여건을 갖춘 곳이면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지금 지방의 벽지산골에서는 학점제를 위해서 딴 학교 와서 수업을 듣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커다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내년과 후년 2023년과 24년 이 2년 동안 평가 방식도 달라지지 않고 교과서도 바뀌지 않지만 일단 학점제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극복해서 2025년에 전면화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크락션 소리가 나고 있는데 어느 어머님인가 아버님입니까?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칸 아래에 보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밑에는 고교학점제 운영이라고 돼 있죠. 봤어요? 2024년도 그렇죠. 그래서 이 2년 동안은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스타일만 무엇으로? 학점제 스타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잘 준비해서 2025년이 되면 모든 교과서는 바꿉니다. 평가 방식도 바뀝니다. 이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중1 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202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 칸 아래를 보면요. 2015 개정과 학점제 교육과정이 나란히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2025년이 됐어요. 여러분 학교에 1층, 2층, 3층에 1, 2, 3학년이 있다고 치자고요. 1층에 1학년이 들어왔죠. 얘들은 학점제 교육과정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때 이미 고2와 고3이 되어 있는 중2, 중3, 지금의 중2, 중3 학생은 그냥 지금 교과서로 가는 거죠. 2026년이 되면 어떨까요? 2층에 2학년, 1층에 1학년은 모두 새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3층에 고3이 된 지금의 중2 학생은 마지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교육과정으로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우리 아이가 혹시 중2, 중3입니까? 그러면 학점제 교육과정에 해당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거나 초등학생입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학점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받습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2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대학 입시 제도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교육과정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대입제도도 수시와 정시라고 하는 지금 스타일이 중2까지는 계속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아래 특징으로 보면 가운데에 3년간 학점제 교육과정 준비기간이라는 게 2022년, 23년, 24년 이 3년간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해되셨습니까? 자, 위에 표로 돌아가서 맨 오른쪽 끝만 한번 볼게요. 중1부터 시작 학점제 교육과정을 3년 동안 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대입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 보도나 많은 발표 자료를 볼 때 해당되는 것은 뭐다? 중1부터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되 그럼 중2, 중3의 고교학점제 운영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안 들립니다. 파이팅! 다시 한번 시작!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이상입니다. 그 아래를 눈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대학에서 말하는 학점제가 고등학교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런 거군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시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학점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고 있죠? 단, 위 이런 말 쓰고 있어요. 단위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단위, 2단위 들어보셨다고요? 그럼 1단위가 뭐냐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위는요. 여러분 앞에 지금 수업 시간표가 붙어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들었어요. 음악 1단위. 2학기도 음악 수업 그대로 해요? 2단위. 쉽죠? 그러니까 1단위는 뭐예요? 일주일에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하는 게 1단위예요. 여러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요. 1학기나 2학기 시간표가 거의 같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그렇지 않아요. 1학기에 있었던 과목이 2학기 때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위라는 말은 학기별로 구분해서 쓰는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1, 2, 3학년 모두 합쳐서 204, 204단위를 이수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일주일에 4시간 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1학년 때 1학기에 4단위, 2학기에 4단위, 그럼 8단위죠. 이걸 3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4단위를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수하는 총 과목의 이수 단위수가 204단위예요. 그런데
이걸 학점이라는 말로 바꾸면서 학생들이 과목 선택의 폭이 넓혀지고 그다음에 공유 캠퍼스 또는 타 학교, 거점 학교 이런 데 갔다 왔다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학점을 확 줄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외웁니다.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가 204단이지만 내년부터 적용하는 학점제는 192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12학점을 줄여준 거예요. 3년간 12학점을 줄여줬으니까 1년간 4학점을 줄여줍니다. 1년에 4학점을 줄여주니까 이걸 1학기와 2학기로 나누니까 뭐 학기별로 수업이 2시간씩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204단위를 고등학생을 1, 2, 3학년 3으로 나누면 68단위를 1년에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 68단위를 1학기와 2학기로 쪼개면 한 학기에 34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34시간.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7교시를 수업하면 5 곱하기 7에서 35시간 수업할 수 있는데 34시간 하면 되니까 일주일에 나흘은 7교시. 하루만 6교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한 학기에 32학점을 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6교시가 3일, 7교시가 이틀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단위라는 말을 쓰면서 3년간 204단위를 배우던 우리 아이는 내년부터는 192학점을 따면 되어서 주당 수업이 시작 2시간씩 줄어들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의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렵다는 이 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교육과정을 고칠 때는 개정이란 말을 쓰고요. 개정이란 말 앞에는 언제 고쳤느냐는 2007, 2009, 2015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뭐죠?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문이과 구분이 없는 융합형 인지를 기르겠다는 거고요. 올해 고치는 교육과정을 뭐라고 그러죠? 2022 개정교육과정. 그런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다? 학점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과서는 달라지지 않지만 지금 중2, 중3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과목을 제시하고 과목을 선택해보는 기회를 좀 더 확장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학점제를 실제로 한번 딴 건 내용은 달라지지 않지만 스타일, 틀은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적 학점이 몇 학점? 192학점이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시험을 빵점 받아도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졸업 못하는 경우는 뭡니까? 결석 많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재의 졸업 조건은 출석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졸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고등학교에 가면 시작 출석 일수도 지켜야 되지만 학점도 192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다.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7단계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간단해요. 학점제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단 메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메뉴. 이런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메뉴. 2단계 때는 선생님과 상담해서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목들을 해야 될까요? 오케이? 상담. 3단계 때 수강 신청. 나 이 과목 할래요. 4단계 때 수업 들어. 수업 다 듣고 나면 5단계 때 시험 봐. 평가. 6단계 때 학점 딱. 6단계. 그렇게 모인 학점이 192학점 7단계가 되면 빵빠라빵 축하합니다. 졸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오시죠. 1단계 1, 2, 3, 4 메뉴판
상담, 수강 신청, 수업 들어, 평가받고 학점 따, 그리고 192학점 되면 졸업해. 오케이? 이렇게 7단계로 고교학점제는 운영됩니다. 남들이 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 참 잘 들으셨어요. 이 표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부모님의 상위 0.1%가 되는 겁니다. 오, 예. 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너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작년에 이미 앞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핵심적인 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시하는 것은 올해 한다고 그랬죠. 올해. 근데 준비하는데 몇 년 걸려요? 3년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 입시 제도나요, 수능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반드시 해당 학생이 4년간 준비할 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4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4년은요, 고등학교 3년과 중3을 말하는 거죠. 정부가 아무리 급해도요, 그 아이가 중3 되기 전에 대학 입시 제도나 수능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걸 반드시 발표해야 돼요. 먼저. 맨 오른쪽 봐주세요. 그래서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게 지금 중1이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중1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 4년 전에 발표하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중3 되기 전에 발표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중1 학생이 중3이 되는 게 2024년이고요. 법적으로 3월 1일부터 중3이죠. 그래서 지금 중1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중3이 되기 전에 2024년 3월 1일 이전 2024년 2월까지는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걸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이 말 또 이해 못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앞서간다고 그랬죠? 중1이 고3이 되는 게 2027년입니다. 2027년. 그러나 2027년에 치르는 대학 입시를 뭐라고 한다? 2028 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28 대입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 부모님 여러분, 지금 중1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의 설명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두시죠. 언제나 우리 아이가 고1이 되면요, 8월 달에 우리 아이의 대학 입시에 대한 기본사항이 발표돼요. 올해도요, 지난 8월 26일 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언제나 고2가 되면 4월 달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요강이 발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아두세요. 시작. 고1이 되면 8월 달에 기본사항, 고2가 되면 4월 달에 시행계획, 고3이 되면 수시,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년? 4년 전에 발표를 해야 된다. 그 4년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학생이 중3 되기 전에 발표해야 된다. 따라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게 되는 2025년에 들어온 지금 중1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4년 2월까지는 반드시 무엇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확정해서 발표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중2, 중3 부모님만 봐주세요. 아니야, 중1도 봐도 돼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중2, 중3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 과목들입니다. 오른쪽에 노란 바탕 보입니까? 옐로우 오커. 노란 바탕 보입니까? 요거 내신에 안 들어갑니다. 요거 내신에 안 들어갑니다. 진로 선택 과목.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요건요,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는 등급 나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진로 선택은 평가를 안 하냐? 해요. 그런데 1등급부터 9등급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냥 A, B, C 3단계로만 절대평가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2, 중3 부모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공통과목이라고 보입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는 요것만 고1 때 배워요. 고1 때. 그 다음 일반 선택 부분을 고2, 고3 때 배워요. 진로 선택 부분도 대부분 고3 중심으로 해서 고2까지 걸쳐 있어요. 그런데 이 진로 선택 과목 노란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등급부터 9등급을 선택하면 여러분 내가 물리학 2를 하고 싶어도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는 물리학 2를 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낭만적인 여행지리나 고전 읽기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인데 내가 필요한 과목을 듣지 못하게 돼서 이건 진로 선택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는 모든 평가를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이라고 하는 1등급부터 9등급제의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2, 중3은 그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단순하게 A, B, C 정도로만 평가한다. 그래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100명 중에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한 40명 정도가 A를 받아요.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가 B를 받아요. 맨 아래에 있는 한 30명 정도만 C를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진로 선택 과목은 A이거나 나빠도 B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 산출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중1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 공통과목은 1학년 때 그대로 배운다마는 선택 과목에 뭐가 있어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융합 선택까지도 있다는 정도를 지금 고시하는 개편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진다고 하는 건데요. 평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나왔네요. 네, 지금 이 자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중1이거나 초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중2, 중3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눠놓은 거 보이시죠? 지금 중1부터 시작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꿀 계획입니다. 1, 2, 자, 잘 들어보세요. 중2, 중3은 아니에요. 중1부터입니다. 시작. 앞으로요.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면요. 90점대 받으면 A, 80점대는 B, 70점대는 C, 60점대 받으면 D. 60점도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40점까지 E. 부모님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숨이 안 갑니다. 그죠? 딴 아이 성적은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90점만 받으면 A, 80점 B, 70점 C, 60점 D, 40점까지 E 학점을 줍니다. 40점도 안 나왔어요? 낙제죠. 그럼 어떻게 해요? 40점도 안 나온 아이는요. 보충 수업을 받아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 받고 시험 다시 봐서 학점을 주는데 처음에 있던 A, B, C, D 학점은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학점은 시작 E 학점을 추가로 줍니다. 요게 중1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다시 한번 수미양과 같은 A, B, C, D, E를 받는다. 낙제하면 보충 수업 받고 E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90점 이상 받은 아이가 너무 많아서 대학에서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중1이나 초등학생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보시죠.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공통과목은 9등급 내에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는 걸 내요. 상대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지금 중1부터는 고등학교에 가면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수미양과와 같은 스타일로 A, B, C, D, E를 부여하고 미수 학생은 추가 학습을 해서 2학점을 부여하는데 학생 선발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1학년 과목은 1등급부터 9등급이라고 하는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고1 때 내신 엄청 중요해요. 고1 때 내신 잘 따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중1부터 적용되는 것이란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중1부터는 교과평가 방법이 성취평가인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제 유지됩니다. 고2,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과목들은 A, B, C, D라고 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는데 밑에 쭉 보시죠. 40 미만은 1등급이 아니고요. 여러분 영어 잘 보셔야 됩니다. I라는 뜻이에요. I, incomplete. 그래서 그 아래 볼까요? 1등급이 아니고요. I등급은 보충과정 이수 후에 2등급 주는데 이러한 중1부터 새로운 대입제도와 수능이 도입될 예정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2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며 앞으로 졸업은 출석 일수만이 아닌 학점 190의 학점도 따야만 졸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중1부터는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며 중2, 중3 마찬가지. 졸업 기준은 192학점으로 바뀐다. 중2, 중3 마찬가지. 단 중1부터는요. 한 학점을 따는데 50분 수업을 16번 받으면 되는데요. 중2, 중3은 시작 17번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수업 음악 1시간 들었잖아요. 그죠? 이거 몇 번 수업해야 되는지 알아요? 3월 달에 4주, 4월 달에 4주, 5월 달에 4주, 6월 달에 4주, 7월 달에 1주. 그러면 17번이죠. 이렇게 17번을 수업을 해야 1학점을 따는 거예요. 누구는? 중2, 중3. 근데 중1부터는요. 교과서가 싹 바뀐다니까요. 싹 바뀌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3월 달에 4주, 4월 달에 4주, 5월 달에 4주, 6월 달에 4주 이렇게 16번만 하면 1학점을 딸 수 있어요. 다만 몰아듣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 아래 보실까요? 28학점 이상은 신청하도록 한다는 거고요. 따라서 중1부터 2025학년도부터는 출석률도 지켜야 되지만 학업 성취율도 40점 이하일 때는 보충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2학점을 취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3번째 복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중2, 중3은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학점제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으나 내년부터 이 학점제 교육과정을 실제로 틀로서 192학점 시스템은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중2, 중3 잘 들으세요.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평가 방식 9등급제 그대로 갑니다. 진로 선택만 A, B, C로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2까지의 2027 대입까지는 입시 변화 없어요. 맨 아래 봅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 2년 동안 왜 하는 겁니까? 25년부터 진행될 학점제 교육과정의 소프트 랜딩, 부드러운 착륙을 위해서 학점제 교육과정의 틀을 시스템을 운영해 보는 것이라는 정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교학점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보다도 더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네. 저 유명해요.
딴 걸로 유명한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걸 진짜 쉽게 이야기합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요. 지금 다른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3 어머님 여러분,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놓으셨어요? 한번 보세요. 황금돼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놓으셨어요? 국가에는 정말 커다란 자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43,687명이 많은 대단히 힘겨운 경쟁을 대입해서 거쳐야 되게 돼 있네요. 중2 여러분, 중2는 무슨 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돼지들이 밀고 내려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밑을 한번 쳐다보세요. 중1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새로운 대학 입시예요. 전 과목 교과서 바뀌어요. 우리는 재수를 할 수도 없어요. 중2 여러분, 샌드위치, 돼지에게 눌려 새로운 대입제도 치받아. 중2 여러분, 우리에게 재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꼭 우리 아이에게 오늘 들려주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물러날 땅은 없다.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처럼 당금대 위에 올라가 배수진을 치고 반드시 재학생 때 합격하고 말리라. 마지막 대학 입시의 마지막 타자예요. 중1 여러분, 그리고 초등학교 부모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입제도와 수능 앞에 1번 타자로 허허벌판에 나 홀로 맨 앞에 써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1과 초등학교 부모님은요, 중2, 중3 부모님과 관계를 오늘자로 끊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야 돼. 중2, 중3의 부모님이 하는 그 입시 정보는 우리 아이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 친하게 지내자. 중1, 초등학교, 오케이? 우리끼리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작, 표현력. 그래서 중학교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활동 중심이며 수행평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개 수업할 때도 모든 별로 왁자지껄, 그리고 복도에는 아이들의 작품으로 전시가 많아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오늘 정말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인구가 참 많이 줄었어요. 한때 80만, 90만 가깝던 수능 인구가요, 작년에는 45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이 숫자는 줄어들고요. 한시적으로 중3이 대학 갈 때만큼은 한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대학을 가는 방법은요, 여러분, 딱 4가지입니다. 딱 4가지. 여러분, 실기를 제외하고 한번 보실까요? 실기를 제외하고 수시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작.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딱 3가지입니다. 정시 모집은 오직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를요, 따로 보내는 그 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기, 승, 전, 수능이래요. 이런 된장. 여러분, 맨날 수능 잘하면 대학 간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35만 명 중에요, 지금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이 35만쯤 돼요. 놀라지 마십시오. 35만 명 중에 수능으로 몇 명 뽑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몇만 명? 35만 명 중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7만 명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올해 기준 69,911명. 나머지 27만 명은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수시 모집으로 뽑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논술로 뽑는 인원은 10,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나머지 24만, 25만은 모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 더하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기부 있었죠? 생활기록부. 그것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는 걸 합치고 면접 봐서 뽑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그 잘난 척하는 고등학교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학종 그러죠. 이걸로 거의 대부분을 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69,911명인데요. 실제로 해마다 합격자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69,911명을 뽑는 이 정시 모집 합격자 중에요. 재수생 합격자가 이미 7만 명이 넘어섰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요. 이 수능으로 뽑는 건요. 거의 재수생이요. 아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도 안 들어갔다면 여러분, 수능으로 대학 가는 것보다는요, 아직도 재학생의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로 대학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등학교 선택은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길 바라고요. 논술로 대학 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저 소개드렸잖아요. 저는 논술 교과서의 대표 저자입니다. 논술 능력은 대학 가서 각종 디베이트, 포럼, 세미나, 주제 발표 무지하게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대학 가서 이야기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 시험으로 대학 가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힘들어요. 합격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경쟁률이요. 여러분, 기본이 40대 1, 60대 1이 넘어요. 작년 실제 상황, 성균관대학교 약대 논술 667대 1입니다. 여러분, 이 667대 1에 통과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갖고 애를 쓰기보다는 이 힘을 어디에 쏟자? 시작!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 쏟는 게 재학생 입장에서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걸 정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대학을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시작! 4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저에게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4개를 다 시켜요. 이런.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는 우리 아이를 4가지를 다 시키면 4가지 다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수준에 8점 돼야 대학에 합격한다고 보면 이 4가지를 다 하느라고요. 5, 6이 돼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요. 이 4가지 중에 잘하는 걸 고를 수 없다면 못하는 걸 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4개 중에요. 2개쯤은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2개에 집중해야 이 아이의 온전한 힘이 하나로 모두어져서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판단하게 해야죠.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 부분에서도 만약에 의치한 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또는 수의대, 약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요. 그 학생은 과학고를 가서는 안 됩니다. 과학고는 어떤 경우에도 의학 계열로 진학하겠다고 하는 학생을 지원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사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가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수능이 달라졌다는 말씀 아까 드렸죠. 그 수능을 뭐라고 그래요? 통합 수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국어 한번 보실까요? 이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요. 11월 17일 날 독서문학이라고 하는 똑같은 과목에서 75점짜리 시험을 봐요.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 화법과 작문 볼래요.
선생님, 저는 언어만 매체 볼래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5점짜리 시험을 보는 겁니다. 놀라셨나요? 국어에 선택 과목 생겼습니다. 두 번째, 수학도요. 수1, 수2에서 똑같은 시험을 같이 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확통, 미적, 기하. 몇 과목이죠? 세 과목이죠. 이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 과목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2, 고3 되면요. 아이들이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왜 수학 고득점 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수학 고득점 받은 아이가 공통에서 점수를 많이 땄을까요? 선택에서 점수를 많이 땄을까요? 여러분, 공통 부분의 고득점이 수학 고득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뉴에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공통 과목의 중요성, 문항수가 많고 비율이 높은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 즉 75점을 우습게 생각하고 25점에 매달리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능 성적표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지금 칸에 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없죠. 수능 성적표에 한국사와 영어와 제2외국어는 점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등급만 가르쳐 주죠. 이렇게 한국사와 영어와 독일어는요, 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절대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요,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 100점 만점인데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80점 되면 2등급이고요. 70점이면 3등급이에요. 그러면요, 90점을 받는 순간 100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점수 안 적어주잖아요. 농담 한마디 할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요, 영어에 90점 받으면요, 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100점이라고. 아무도 몰라. 그럼 이때 89점 받으면 어떨까요? 망한 거죠. 89점은 8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요,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영어는 확실하게 챙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1월 17일이 수능날이거든요. 그날 인터넷 들어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수능 시험지를 볼 수 있어요. 영어. 한번 풀어보라고 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그 실력으로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중학교 2학년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영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요, 지금 60점 나와도요, 80점 선을 찍고 들어가면 나머지 시간에 지금 보세요. 국어, 수학, 탐구는 철저히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이므로 점수 제공을 하지 않고 등급만 제공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챙겨두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새로운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전국의 4년제는요, 올해 약 35만에 가까운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입니다. 여러분 아까 수능 인원 몇 명이라고 기억하세요? 45만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이 약 35만이에요. 경쟁률이 1.34대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133개라고 하는 전문대학 모집인은 19만 2천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19만 2천을 더하면요, 올해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이 54만 명입니다. 근데 수능을 45만이 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요, 약 9만 명 가까운 미달 사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벚꽃 엔딩이란 말을 아십니까? 벚꽃 엔딩.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망해간대요. 지금 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벚꽃이 제일 먼저 피는 곳부터 시작해서 뭐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정원이 미달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가장 최신 자료죠. 내년 모집 인원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시 모집으로 뽑는 인원 정말 적다고 그랬죠. 수시 모집 인원 정말 많죠. 내년에 27만 2032명. 즉 10명 중에 8명은 수시 모집으로 뽑는 겁니다. 근데 수시 모집은 뭘로 뽑는다고 그랬죠? 논술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시작! 내신 성적과 학생부 기록으로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의 중요성 부분을 한 번 더 알아주시면 바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작년부터 달라진 어마어마한 여러분 잘 보세요. 2021년 대입까지는 별로 없었죠. 그죠? 학교장 추천이. 지금 숫자를 보세요. 별로 없지 않나요? 작년부터 뭐 소위 말하는 2호선 대학과 인서울 그리고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추천을 받으면 그 아이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경쟁률이 훅 줄어요. 그러니까 이젠요 전교 5등 안에 들었냐 10등 안에 들었냐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누적인을 보세요. 이제 전교 50등 안에 들었냐 전교 80등 안에 들었냐 그래서 추천 전형 자격을 갖췄냐는 게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그 방향성과 그 타이밍에서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게 많다는 느낌 여러분도 꼭 느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포괄적 수준입니다. 그냥 감상하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대학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흔히 내신 9등급 중에서요. 여기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해도 3.5등급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도 못 받아보셨죠? 아닌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대학이 왜 그렇게 대단한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 뒤에 이만큼 있어요. 우와 굉장하죠? 이게 다 4년제 대학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을 되살릴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결심하시죠. 라떼는 말이야. 그 대학 서서 그냥 들어갔어. 등록금만 내면 돼서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여기에 있는 대학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순서로 보니까 그 뒤에도 엄청나게 이 대학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참고해서 알아두시라고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훑어봐 주시길 바라면서 약대가 돌아왔어요. 아세요? 12년 전에 대학교 2년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만 PET 시험을 자격을 부여하고 약대 4년제를 대학교 2년 수료자에게 운영되던 대한민국 약대는 모두 35개가 있었고요. 작년에 전북대와 제주대에 신설되어서 현재 37개 약대가 있는데요. 모두 작년부터 고3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I will be back. 나 돌아갈래. 돌아왔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3 때 약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는 파란색 바탕 보입니까? 스카이블루 같은. 요게 소위 말하는 메이저 약대들입니다. 옛날에 연구대 약대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 말고도 초록색 바탕 보입니까? 숙명여대, 동덕대, 삼육대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황색 바탕의 약대들이 경기도에 있는 약대입니다. 여러분 가천대 매가 뭐죠? 메디컬 캠퍼스는 인천에 있습니다. 가톨릭대는요 약대가 저 강남 성묘병원에 있지 않고요 부천 캠퍼스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약대는 왼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만 세종 캠퍼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넘어서 동국대학교 약대는요 고라고 돼 있죠. 이 고가 뭘까요? 오늘의 퀴즈. 고양시 일산에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대학이 있고요. 연세대학교에도 약대가 생겼는데 송은 뭘까요? 송도 캠퍼스. 역시 인천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한양대학교 약대는요. 이건 에리카 캠퍼스 안산에 있으면서 차의과학대는요. 포천에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약대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작년부터 돌아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아주 특이하게 이제 이미 표현력 중심의 학생을 뽑고 있는 대학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켄텍이라고 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작년 신설대학인데요.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은 뽑으래요. 우리 연구소에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면 너가 어떻게 공급할 건지를 한번 골라봐. 그래서 어떤 학생은 사막에서, 어떤 학생은 협곡에서 이 카드 한 장을 뽑으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지역에서 무엇을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 건가를 뽑으래요. 여기 있는 10장의 카드 중에 또 한 장을 뽑으랍니다. 그리고 카드를 하나 더 보여주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또 선택하랍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카드를 또 한 번 바꾸면서 활용하는 부분을 고르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30분 시간을 줍니다. 그럼 내 손에 든 카드가 몇 장이죠? 넉 장이죠. 그죠? 어느 지역에서 장비 1, 장비 2, 장비 3을 써서 나는 전기를 만들어서 이 연구소에 제공하겠다. 오케이? 이걸 15분 동안 대화를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신 성적이 뛰어난 아이도요. 남 앞에 서면요. 진땀만 흘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전교 1, 2등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카드 넉 장을 뽑아서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의견 발표를 할 수 있는 15분간의 능력 쉽지 않겠죠. 이미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뽑는 대학의 방식들이 실험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우리 부모님이 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아요. 순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사진 붙이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뭐 하시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출결, 수상실적. 여러분 우리도 생활기록부 뭐가 있었어요? 특기 및 취미활동 그러면 우리 고상하게 독서활동, 음악감상 이런 거 썼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큰 종을 위에 제일 꼴 보기 싫은 내신 성적이 쫙 나와 있었죠. 그리고 뒷장 맨 아래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의 그 뭡니까? 운명 같은 심판의 글이 있었죠. 위 학생은 평소 게으름이 있고 남 괴롭히기를 즐겨하여 취직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다만 그때는 큰 종이로 A3 용지로 큰 종이로 한 장이었고 지금은 A4로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되어야 좋은 점수를 따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학교 교육계획 내의 활동을 써야 됩니다. 밖에서 하는 거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내용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요 5가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5개를 학교에 낼 일이 있으면요. 잘 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활동 시키고 나면요. 자기 평가서란 걸 자기가 써서 내게 해요. 또 자기 조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써서 낼 수 있는 동료 평가서가 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소감문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학교에서 내라고 그럴 때 잘 내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즉 공통 부분만 많은 학교생활 기록부는 써줄 게 없다는 거죠. 맨 오른쪽 보실까요? 공통 부분은 가장 적고 거기에서 이 아이가 뭐 했는데 오케이? 개인 부분과 관찰과 평가 내용이 많은 이게 좋은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1960년대부터 우면산 자락의 한가운데에
여름이 되면 동네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헌인 능아래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던 우리의 서초 독서 토론 대회는 여기까지는 공통 부분이잖아요. 이건 줄이고 거기서 우리 아이가 뭐 했는데 그리고 봤더니 어땠는데 하는 관찰과 평가 내용이 많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좋은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요. 이 학생이 영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영어 독서를 많이 했네. 영어 경시 나가서 수상을 했고요. 이 영어 암기 방식을 딴 과목에서도 활용했네. 이러면 요걸 이렇게 모아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항별 아이템을 연결해서 평가하는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과인데요. 수학, 과학 과목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독서 토론에서 수학과 관련 토론을 하고요. 과제 연구 부분도 과학 과제 연구를 했다면 이 학생은 학업 부분에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잡다하게 많이 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연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어때요? 이해가 확 되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하나하나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들은 뭐 합니까? 예? 지금 파란색 네모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학생은 이런 육면체를 가진 학생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평가는 이런 거죠. 네. 많은 활동 중에서 육면체가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징이 몇 가지? 2가지가 있구나. 3가지가 있구나. 이건 훨씬 더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느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이 아이는 아이언맨이구나. 여러분 옛날 미국 드라마 중에 생각납니까? 수리 잘하는 사람. 그건 뭐라고 그러죠? 맥가이버. 나는 우리 학교의 맥가이버입니다. 근데 이 맥가이버란 아이가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면 어울리겠죠. 그죠? 이런 식의 자기 나름의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점수 따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학교에서 소관문 내라고 할 때 잘 내는 게 좋은데요. 이걸 활동보고서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대학은요, 우리 아이에게 뭘 알고 싶을까요? 과학경시대회에서 장려상 받은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대학은 알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 대회를 왜 나갔는지를 알고 싶어요. 동기. 그 다음 이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과정. 그 다음에 이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를 알고 싶어요. 감상. A one, a two, a one, two, three, four. 동기, 과정, 결과, 감상. 동기, 과정, 결과, 감상. 동기, 과정, 결과, 감상. 딴 거 필요 없어요. 항상 우리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오케이? 이 4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죠. 요거 동기, 과정, 결과, 감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이 활동을 한 동기는 이랬으며, 여러분 이 과정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3주간 준비했다. 첫 번째 주는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풀어봤고, 두 번째는 친구와 문답식으로 이야기해봤고, 세 번째 주는 내가 스스로 예상 문제를 내보는 연습을 했다. 요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학은. 그리고 결과와 감상 부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 글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맨 첫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우리 아이를 보고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면 여러분들이 요거트를 사야 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죠? 유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근데 유제품 중에 어디에 가서 딱 발걸음을 멈춰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그 브랜드 앞으로 가서 그 다음 뭐 하죠? 내가 딸기 요거트를 살 건지, 포도 요거트를 살 건지, 키위 요거트를 살 건지를 정하지 않겠어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는요, 어디 앞에 그 사람을 서게 만들까는 순수 요거트 시작, 플레인을 만드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뭘까요? 그 플레인에 딸기, 포도, 복숭아 이 특색을 내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순수 요거트인 플레인이 좋아야 고등학교에 가서 힘을 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MMI라고 하는 의대 면접은 50분간 진행이 되는데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0분, 15분이고요. 나머지 30분, 35분은 이 아이의 인문학적 소양이나 아니면 나눔, 배려, 갈등 조정. 생각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러한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플레인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겨울 방학 때는 아이하고 손잡고 뮤지컬도 한번 보러 가주세요. 만화로 된 거라도 좋으니까 고사성은 만화집이라도 좀 읽히는 급할수록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 읽기를 하고 난 뒤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질문 3개 내지 5개를 만들어서 붙여야 보너스, 오케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고 우리의 중학교 과정이 왜 그렇게 활동 중심인지를 이해하면 좋겠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부모님 여러분, 중1부터의 달라지는 대입제도는 결국은 표현력이 강화되는, 문제 해결력이 강조되는, 정답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답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고 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이 3가지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혹여 여러분을 만날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하는 비법 또는 내신 향상과 수능 학습법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